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손에 흙이 묻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군 자두밭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봄이 오면 하얀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초록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되면 붉게 익은 자두를 수확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1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 밭을 물려줄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밭을 걸으며 이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라는지, 언제 물을 주고 언제 거름을 주는지 천천히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제 뒤를 잘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호미를 들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언젠가 이 밭의 주인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였습니다. 아들이 밭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늦었고 일을 시켜도 금방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아들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로 나가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렇다고 농사를 배우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면 스스로 길을 찾겠거니 했습니다. 20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가끔 밭에 나왔지만 손이 느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1시간 일하면 2시간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30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되어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둘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왔는데 셋이서 마당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한두 병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친구들과 그렇게 마셨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던 게 일주일에 3번이 되었고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소주병이 마당 한쪽에 쌓였습니다. 아내가 치우면서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술 좀 줄여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주병은 계속 늘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아들도 밭에 나왔습니다. 자두를 따고 상자에 담고 트럭에 싣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일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농사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라도 함께 일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고쳐먹겠거니 했습니다. 수확이 끝나고 자두를 팔아 돈이 생기면 저는 그중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일을 도와줬으니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 친구들과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돈을 주지 말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40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생각 없니? 아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대답에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본다는 건 거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내도 그날 밤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철이 드나 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변한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주가 생기고 그 손주에게 이 밭을 물려주는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받은 분이 계셨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 날 아들이 술을 마시고 나타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여성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나타난 거냐? 아들은 차창 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어떻겠냐고. 농촌 총각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성실하게 살면 잘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결국 저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1년 농사 지어본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해서 정신 차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보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키우던 소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소였습니다. 팔고 나서 외양간이 텅 비니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이었습니다. 밭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두가 사라졌습니다. 수확철도 아닌데 익지도 않은 자두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동물이 따 먹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국을 보니 사람 손으로 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새벽 아들이 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방을 메고 사다리를 들고 조용히 자두를 따는 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자두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자두 가지고 어디 가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려고요. 왜? 돈이 필요해서요. 무슨 돈이?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술값이라는 걸. 내려. 저는 트럭에서 자두를 내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차를 사줘야겠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다리가 필요해요. 면접도 봐야 하고 일도 다녀야 하니까.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알아봤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두 농사 지어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아들에게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함부로 쓰지 마라. 일할 때만 써라. 네. 아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그냥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간 뒤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술집 앞에서 제가 사준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친구 둘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 가자. 아들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아들은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그 모습을 백미러로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방에 눕혔습니다. 아내가 물수건으로 아들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차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차 어디 갔니? 팔았어요. 왜? 돈이 필요해서요. 얼마 받았는데? 아들이 말한 금액은 제가 산 가격의 반도 안 됐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 술값으로 쓴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외양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팔아버린 소가 있던 자리를 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라. 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앞에서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웃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쳤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그 여성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말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전했습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같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소 팔아 만든 돈, 자두 팔아 모은 돈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도 친구들과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아들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답해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술 마시는 거 언제까지 볼 거냐? 내가 돈 다 쓰는 거 언제까지 볼 거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냐? 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아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면 안 돼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냐? 왜 일을 안 하냐? 왜 돈만 쓰고 사냐? 아들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때린 적이 없었는데 제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아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열흘째 되는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냥요. 그냥이 어딘데? 아들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댁 아들이. 네, 말씀하세요. 술값을 외상으로 먹었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말한 금액에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농사 지어 버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은 소마저 팔았습니다. 이제 외양간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소도 없어. 팔 게 없어. 앞으로 내가 벌어서 살아야 해. 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나와서 먹어라. 나중에요.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방 앞에 놓고 갔습니다. 1시간 뒤에 보니 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밥을 치우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자두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을 불러 함께 일했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예전엔 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힘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두가 익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수확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는 힘에 부쳤습니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일당을 주고 일손을 샀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했던 일인데 이제는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확한 자두를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두는 잘 익었습니다. 크기도 좋고 색깔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자두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밭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자두를 팔아 돈이 생겼습니다. 예년보다 적었습니다. 일손 비용을 빼고 나니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아껴 썼습니다. 겨울 나는 비용, 다음 해 농사 준비 비용, 생활비 하나하나 계산하며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카드를 만들어 돈을 썼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카드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냐? 죄송합니다. 얼마나 썼냐? 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전부 술집 유흥업소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너 이제 사람도 아니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이제 하지 마라. 그 말 들으면 더 화나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하자.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우리 부부 살 일만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따로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들에게 말을 줄였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 먹을 때도 저녁 시간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으니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자두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수확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이서 일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밭에서 일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젠 그냥 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잤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가끔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환갑이 지났습니다. 아내도 쉰을 훨씬 넘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쉬엄쉬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두는 정해진 시기에 익었고 그때 따지 않으면 상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 둘이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저는 마루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지러워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 일 안 하셔야 합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한 달을 쉬면 수확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올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밭에 나갔습니다. 아내 목까지 혼자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손전등을 켜고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아들한테 부탁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부탁하면 또 기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기대하면 또 실망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도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셨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걸,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자두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퇴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렸습니다. 아내도 말렸습니다. 일은 제가 할게요. 당신도 아픈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결국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밭에 나갔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가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이 부어 있었습니다. 힘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힘들다는 걸, 고통스럽다는 걸.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일을 도와줘요. 뭐라고요? 밭에 나와서 일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일을 돕는다니. 정말일까? 혹시 또 며칠만 하다가 그만두는 건 아닐까? 기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자두를 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괜찮으세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매일 밭에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밭으로 갔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일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쩌면 이제 변한 게 아닐까? 어쩌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확이 끝났습니다. 올해 자두는 풍년이었습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올해는 내가 많이 도와줘서 잘 끝났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3명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두를 팔고 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일한 몫이다. 아들이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아라. 이랬으면 받아야지. 결국 아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준 돈을 전부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일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외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외양간이었습니다.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저 혼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늙은 몸뚱이와 자두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두밭도 언젠가는 버려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어받지 않을 테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45이 되었습니다. 저는 70을 넘겼고 아내는 거의 70이 다 되었습니다. 허리가 점점 더 구부러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농사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만에 끝내던 일이 이제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다리에 오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발을 헛디딜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걸 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숨이 찼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찍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했습니다.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농사 그만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젠 못하겠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해요. 언제까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어받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 건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 농사 배워라라고 할까? 정신 차려라라고 할까? 하지만 그 말들을 이미 수없이 했습니다.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꿈이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자두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밭을 물려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이었습니다. 늙은 몸, 지친 아내, 변하지 않는 아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밭에 나갔습니다. 자두나무를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무들을 누가 돌볼까? 우리가 죽으면 누가 이 밭을 지킬까? 아들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법을 모릅니다. 나무 돌보는 법을 모릅니다. 그냥 모든 걸 모릅니다. 저는 나무 한 그루를 만졌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심은 나무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나무였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나무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밭도 끝날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니? 나갔다 올게요. 언제 오는데? 저녁쯤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술 마시러 가는 거겠죠. 아들이 걸어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기 댁 아들 말인데요. 무슨 일입니까? 요즘 또 외상이 많아요. 일 안 하고 술만 마시니 사람들이 걱정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그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또 빚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밭을 팔아야 하나,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누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취해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보면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이 있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밥 먹어라. 저는 아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일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일단 오늘을 살아야 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지켜서 뭐하나? 이 나무를 돌봐서 뭐하나? 누구를 위해 이러는 건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생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만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뭘요? 농사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그만둔다.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두나무를 봤습니다. 이 나무들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나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나무 하나하나를 천천히 만지며 걸었습니다.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다.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함께 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밭에 좀.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밭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사람이 와서 땅을 봤습니다. 위치가 좀 안 좋네요. 그래도 넓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을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평생 일군 땅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네, 더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밭은 이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밭에 갔습니다. 나무들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또 사과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밭을 팔았어요? 응. 왜요? 이젠 못해서.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농사는 끝났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밭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에 앉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뭐 하세요? 그냥요. 대화가 줄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가끔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45살이 된 아들.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아들. 일도 없는 아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들아, 네. 잘 살아라. 술 좀 줄이고. 네. 일도 좀 하고.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아내에게 뭔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평생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아들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평생 함께 해줘서. 아내가 제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모두 와서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며칠을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속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아내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도 곧 저를 따라왔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저희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집에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46살의 아들, 혼자 남은 아들이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들, 아무도 없는 공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혼자라는 걸.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 이 집이 너무 컸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야 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채워놨던 냉장고가 이제는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청소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평생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돈이 떨어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 쓰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1년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와. 오늘은 안 돼. 왜? 바빠. 친구들도 이제 바빴습니다. 저처럼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저만 혼자. 시간이 많았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밭이 있던 곳에 갔습니다. 새 주인이 뭔가 짓고 있었습니다. 자두나무는 다 베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평생의 땅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굶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헬쑥하고 수척하고 눈빛이 흐렸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46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요리를 못했습니다. 청소를 못했습니다. 빨래를 못했습니다. 돈 버는 법도 몰랐습니다. 평생 부모님 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구인 광고가 많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6입니다. 경력은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곳에도 전화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으니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농사라도 지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밭은 이미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안 들어간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옷을 만졌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옷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바닥에서 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께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을 샀습니다. 계산하려고 카드를 냈습니다.
죄송한데 이 카드 안 됩니다. 네? 한도 초과인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걸로 계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카드값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네. 혼자 사니까 힘들지? 괜찮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고?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굶었습니다. 일은 구했어? 아직은. 에휴, 빨리 구해야지.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제사상에 올려놨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일을 배웠어야 했는데, 제가 농사를 배웠어야 했는데, 제가 술을 안 마셨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고 저는 혼자였고 살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가리지 않았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사람 필요하신가요? 어디서 일해봤어요? 처음입니다. 나이는? 46입니다. 인부 반장이 저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몸이 성한가요? 네, 해봤어요. 힘든데.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걸 나르고 삽질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일이 끝났습니다. 일당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평생 부모님이 벌어온 돈을 그냥 써왔는데 제가 직접 번 돈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근육이 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매일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루 빠진 날이 있어서 생각만큼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카드값을 냈습니다. 공과금을 냈습니다. 식비를 샀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쓰고 또 벌어서 쓰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부모님이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만큼 못했습니다. 반장이 가끔 혀를 찼습니다. 좀 빨리 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죠. 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줄이고 밥도 빨리 먹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삽질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병원 가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가 좀 있네요. 많이 안 좋나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었으니까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아팠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허리 때문에? 네. 에휴, 알았어요. 몸 조심하세요. 저는 다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몇 달 동안 조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병원비 쓰고 나니 또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허리도 아픈 사람을 쓰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집에 있었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이 집만 팔면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디서 살지? 집 팔고 나면 전세방이라도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집 팔아서 남는 돈으로는 몇 년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그냥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술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술만 마셨습니다.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돈이 생기면 술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술 마셨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전부 술값으로 썼습니다. 차도 팔아서 술 마셨습니다. 농사 지은 자두도 훔쳐 팔아서 술 마셨습니다. 외국인 여성도 술 때문에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셨다면, 제가 일을 했다면, 제가 농사를 배웠다면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있던 술을 전부 버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소주, 찬장에 있던 양주 전부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이제 안 마신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마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 술이 생각났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술 생각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힘들 때면 여전히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참아야죠.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버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괜찮았습니다. 술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밥맛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엔 진짜 끝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 잠깐만. 네? 요즘 일 구했어? 아직이요. 그럼 여기서 일 좀 도와줄래? 택배 정리하고 물건 나르는 일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들지 못했지만 가벼운 물건은 나를 수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돈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을 도왔습니다. 일당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큰 돈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점심도 챙겨주셨습니다. 혼자 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 뭘.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을. 그동안 저는 부모님한테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남한테 준 게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아들 여기서 일해요? 네, 잘 됐네. 혼자 사니까 힘들었을 텐데. 네,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46세 슈퍼에서 일하는 못난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들 요즘 술 안 마셔? 네, 정말? 끊었습니다. 에휴, 진작 그럴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진작 끊었어야 했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용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정신 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술도 끊었고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사진 앞에서 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슈퍼에 갔습니다. 일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다시 일하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밥을 제때 먹게 됐습니다. 집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지저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한텐 큰 변화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많이 달라졌네. 그런가요? 응, 처음 왔을 때랑 달라. 그때는 눈빛이 흐렸는데 지금은 맑아졌어. 감사합니다. 술 안 마시니까 그렇지. 계속 그렇게 살아?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어느 날 밭이 있던 곳을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자두나무가 있던 자리에 큰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건물을 봤습니다. 아버지 평생의 땅이 이렇게 변했구나.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세상은 변한다는 것, 시간은 흐른다는 것,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옷, 어머니 화장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만지며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박스에 잘 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수 있게. 정리를 마치고 저는 깨끗해진 방을 봤습니다. 뭔가 후련했습니다.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랬다. 피곤했지만 괜찮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밥을 주셨다. 고마웠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한두 줄이었습니다. 나중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글을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게 좋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았습니다. 몇 달 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여기 계속 일할 거야? 네.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어때? 여긴 돈이 너무 적잖아.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그래도 아주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에휴 착하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받아준 것도, 밥을 챙겨준 것도, 따뜻하게 대해준 것도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크지 않은 행복이었지만 저한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네? 이제 괜찮아. 잘 살아라.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멀어졌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었습니다. 오늘도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슈퍼에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여전히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하러 갑니다.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고 잠듭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을 걸리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말합니다. 아들 이제 좀 살만해? 네, 괜찮습니다. 술은 안 마시고? 네, 끊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살아.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혀를 차며 봤는데 이젠 괜찮다는 듯이 봅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일도 못했고 요리도 못했고 청소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할 줄 압니다. 혼자서도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저한텐 큰 변화입니다. 가끔 밭이 있던 곳을 지나갑니다. 건물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평생 저 땅을 일구셨던 아버지. 저는 농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아버지 옆에서 농사를 배웠을 겁니다. 나무 돌보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자두 따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들과 놀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님 돈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현재를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망친 건 제가 못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제 인생은 달랐을 겁니다. 일을 배웠을 겁니다. 농사를 배웠을 겁니다. 결혼도 했을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든 게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술이 부모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술이 모든 걸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이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는 게 인생의 전부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였습니다. 인생 낭비였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술 조심하세요. 술이 인생을 망칩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후회만 남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 술 마시지 않았나? 일은 잘했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잘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저는 이제 50살입니다. 인생의 반은 지났습니다. 남은 반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인생만큼은 잘 살고 싶습니다. 술 마시지 않고 일하며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나르고 택배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합니다.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빈집이지만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밥을 해먹고 일기를 쓰고 잠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늦었지만 찾은 제 삶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별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별을 보면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별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오늘도 술 안 마시고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잘 살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붑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저는 창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합니다.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후회를 안고 반성을 하며 조금씩 나아지며 살아갑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혼자 남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술 조심하세요. 부모님 잘 모시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잠듭니다. 내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가 끝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